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은행장과 금융지주 회장이 다 징계를 받았는데도 끝나지 않고 있는 KB 사태. 감독당국이 초기에 제대로 관리했다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이 눈치 저 눈치, 간보며 왔다 갔다 한 건도 큰 이유겠죠. 세수 부족하다는 것, 그런데도 복지 혜택 늘리려면 세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 온 국민이 압니다. 그런데도 증세는 없다라고 하면서 담배세 같은 간접세로 서민의 세금 부담부터 늘리고 있죠. 아, 벼룩에 간을 내먹지, 이런 속담이 생각납니다. 간 이상으로 사경을 헤매던 미숙아에게 아기 엄마가 간을 떼줘서 극적으로 아이가 살아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에 따르면 출산 후 90일 안에는 장기 이식을 할 수가 없어서요. 딱 그만큼 기다려서 한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건강해진 아기와 엄마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훈훈한지 모르겠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탤런트 김부선 씨의 폭행 사건 때문에 알려지게 됐죠. 아파트 난방비 비리 논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아파트의 경우에는 난방비가 몇 년 동안 전혀 안 나온, 그러니까 빵원이 나온 집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이 아파트만의 일인 건지 비슷한 비리들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건지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오늘 4시에 마감이 되죠. 한국전력의 삼성동 부지 입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은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고요. 이 남게 되는 삼성동 부지의 감정가는 정말 감정가만 3조 3천억 됩니다. 엄청나죠.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 새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감정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자칫 이 용산개발처럼 무산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3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작은 어떻게 끝났나요? 예,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아주 오랜만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코스피는 19.69포인트 0.96% 상승해서 2061.6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모양새가 좋았습니다. 2.62포인트 0.46% 상승해서 574.9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가 모두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 규모는 좀 줄었지만 400억 원 이상 매수율을 보여줬고요. 국내 투신사도 680억 원, 또 연기금 계열도 420억 원 매수율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에는 국내 기관과 외국인 모두 시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 주체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그러면은 나흘 팔고 닷새 만에 사기 시작한 건가요? 네, 주식시장에서는 사실은 15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장중에 팔았지만 끝에는 결국 한 87억 원 정도 주식을 샀으니까 네. 이번 주 3일 중에서는 결과적으로 이틀을 사고 하루를 팔았지만 어제 판 규모가 어제 어느 상가보다 많았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사게 됐을까요? 좀 방향이 바뀌는 건가요? 글쎄요,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빨라 보이고요. 네. 그동안에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에 가장 관심사였던 이제 FOMC 미팅이죠. 미국의 중앙은행 회의에서 생각보다는 훨씬 더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글로벌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이것이 결국은 국내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은 지난주에 있었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직전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좀 매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매수를 급격히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주식을 사주었지만
선물 시장에서도 선물 매수를 좀 강화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2천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 수급 개선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매수였다. 이 점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를 좀 좋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만기일이 끝나면 외국인 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물 매수가 들어와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해 보면 당분간은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을 사주고 이것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수급에는 좀 우호적인 현상이 유지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FOMC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은 급변동될 가능성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이나요? 적어도 지난주까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역시 FOMC와 관련돼서의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억눌려 있었는데요. 이것이 조금 좀 해소된다라고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좀 그동안 좀 눌려 있어서 어깨가 짓눌렸던 것은 조금 좀 덜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이나 업종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나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 모두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수익률을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화학과 조선 업종의 상승이 좀 눈여겨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화학과 조선 실적으로는 여전히 믿음직스럽지 못하지만 어제 뉴스가 나왔던 것처럼 중국이 중국 내 정부가 중앙은행이 중국 내에 있는 5개 대형 은행들한테 자금을 저리로 빌려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유동성 확장시켜라라는 이야기를 내놓았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이 좀 모양새가 좋은 것 같았는데요. 화학업종, 조성업종 오랜만에 좀 기지개를 폈기 때문에 이 업종들이 오늘 시장을 이끄는 데는 좀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경기 부양책 중에 하나로 봐야지 되는 거겠죠?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외국인 직접 투자들이 급격히 좀 줄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중국 내부적으로는 역시 경제 성장 또 이 금융시장의 불안이 좀 더 확대될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좀 불거졌고요. 이로 인해서 중국의 중앙은행이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내부적으로 좀 위축됐던 유동성이 풀린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주에 대한 분위기도 조금 바뀔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 되겠죠. FOMC 결과도 좀 봐야지 될 것 같고 중국은 약간은 좀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우리가 체질을 좀 잘 해야지 계속 올라가겠죠. 글쎄요. 밖에 사정이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또 잘 단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 장세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후에는 또 실적 관련된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초 체력, 펀더멘탈 또 챙겨볼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적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KB 사태는 매일 얘기해도 매일 뉴스가 있어요. 네. 오늘 오후에 지금 이사회가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KB금융지주 이사회고 지금 이명록 회장이 3개월 지금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죠.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지난 15일 간담회에서 은근히 좀 이 퇴진을 요구하는 듯한 이제 그런 성명을 만들었고 임 회장이 이를 거부하니까 이제 오늘 모여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당초에는 아마 이사회가 임 회장의 강제 해임, 강제 퇴진, 그러니까 해임이 되겠죠. 해임을 의결할 것이다 이런 지금 관측이 많았는데 지금 사정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저녁에 이명록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직무정지에 대해서 가처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에 받아들여질 경우에 이제 좀 상황이 좀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내에서는 이미 조직의 안정을 좀
기하려면은 빨리 임 회장이 거취를 정리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빨리 물러나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번 전상기 교체 문제에 진짜 책임이 누가 있는지 이 진실 공방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금융위원회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쫓아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도 틀리진 않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바람에 그 지난 15일에 있었던 이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전원이 사퇴를 권고한다라든가 이렇게 못하고 다수의 이사들이 이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임 회장 직무정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가 일단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사회가 강제로 해임을 의결한다는 것 자체가 또 넌센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런 의견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따 6시에 아마 그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또 아마 상당한 경론이 나오지 않을까. 경론이 오가게 되고 또 어떻게 과연 해임 쪽으로 의견을 모을지 아니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쪽으로 나올지 의사회 내에서도 지금 입장이 엇갈려가지고 상당히 지금 KB 사태는 점점 더 복잡한 국면으로 또 장기화된 국면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 KB 지금 주가는 계속 부진하죠. 그리고 지금 증권사들이 계속 목표 주가를 낮추고 이른바 CEO 리스크, 경영 공백 이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사태의 가장 피해자는 국민은행 고객들이고 국민은행 주주들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참 이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궁금한데 이게 앞서서 우리가 비슷한 사례를 볼 만한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최고 경영진끼리 이제 내분이 있었던 사례로는 과거 이제 신한에서 나흥찬 회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또 신한지주의 신상훈 사장 세 명이 굉장히 정말 이전 투구를 벌였던 예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 건하고는 좀 달랐죠. 그때는 이 형사 고발 문제도 막 얽혀 있고. 그래서 결국 세 사람 다 물러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났었는데 어쨌든 이 CEO들의 이 CEO 리스크가 불거지면은요 이 조직이 견디질 못합니다. 지금 행장은 이미 나갔고 회장은 나간다 만다 하고 있고 또 임원들이 상당수 또 이 징계 대상에 올라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상황에서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외환은행도 지금 많이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 게요. 이게 이제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 문제가 얘기가 되면서 또 반발이 있고 또 해야지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하죠. 지난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외환은행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고 그 당시 인수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서로 약속을 했냐면은 5년 동안은 독립 경영을 보장하겠다. 쉽게 말해서 외환은행하고 하나은행을 언젠가는 이제 통합을 시켜야 될 텐데 하나로 5년 이후니까 아마 2017년 이후에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약정이 됐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은행의 수익성이 계속 나빠지고 이미 서로 인수를 한 상태에서 계속 5년씩이나 이제 이 한 지붕 두 가족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나금융 수뇌부에서는 조기 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환은행 쪽에서는 5년 동안 독립 경영을 보장했는데 이게 웬 말이냐 하면서 굉장히 지금 노조가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하나금융에서는 굉장히 또 이 강수로 맞서고 있는데 지난 3일에 이 외환은행 노조가 그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려다가 이제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총회에 참여하려고 직원들 약 900명 정도가 자리를 비웠는데 이제 외환은행 지도부, 그러니까 이건 하나금융 지주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걸 불법 쟁의에 이제 가담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900명 거의 전원을 다 지금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8일부터 24일까지 무려 닷새 동안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하는 지금 예정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환은행 쪽에서는 반발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이 무더기 징계 철회하라. 이거는 정당한 조화 발동에 대한 방해니까 만약에 징계를 강행할 경우에는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또 참여연대가 지금 가세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외환은행도 굉장히 지금 시끌시끌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은행권이 정말 바람잘 날이 없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되면 정말 대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중국의 경기 부양, 그러니까 이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게 돈을 좀 풀어준다라고 한 거죠? 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5개 은행, 중국의 5개 대형은행, 그러니까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네. 이렇게 5대 은행에다가 5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83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공급하는 건데 이렇게 돈을 공급해주면은 지준율을 한 0.5%포인트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네. 이런 조치를 취한 거는 지금 중국의 성장률 둔화세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올해 지금 성장률 목표를 7.5%로 잡았는데요. 네.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예상과 달리 굉장히 부진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7.5% 달성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지금 이런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8월 산업 생산이 연율 기준으로 6.9%, 그래서 지금 2008년 리만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 성장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네. 낮은 성장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지금 경기 부양, 돈을 푸는 정책을 나서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탤런트 김부선 씨의 폭행 사건, 결국은 이게 아파트 난방비 비리, 관리비 비리 문제로 연결이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비 사실 좀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왜 이런 비리들이 일어나는 건지 자세한 얘기를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난 2005년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태계의 멸종 속도는 자연 상태보다 100배에서 1000배 빨라졌고, 이 추세라면 향후 100년 안에 조류의 12%, 포유류의 25%, 양서류의 32%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 전 세계가 대한민국 평창에 모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맛나는 경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머나,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원룸 5천 전세는 매물이 없어요. 최소한 기본 1,05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동네 보증금 1,000 걸면 한 50만 원 해요. 더 크고 좋은 방은 한 60만 원 정도 해요. 신촌이 학생이 많아가지고 위치적으로 좋아서 좀 비싸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촌 2대 시세는 좀 비슷하죠. 보안 좋으려면 오피스텔 가셔야 되는데 5천 전세가 그렇게 싹 좋지가 않아요. 약간 허름하고 혼자 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깨끗하려면은 월세 낸다 생각하고 도배하시고 CCTV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하니까 연대에서는 신입생이 송도로 가서 기숙생활을 해서 수요가 좀 줄긴 했어도 그래도 직장인이 공백을 채워줘요. 여기가 위치가 좋아서 직장인도 아주 많습니다.
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경제 시간입니다. 아마 신촌에 있는 대학가 원룸촌에 다녀온 것 같아요. 오늘은 박화영 리포터가 다녀왔는데 불황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또 위치상으로 좀 뭐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깔아주시면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파트 관리비, 이 같은 동 같은 평수인데 어떤 집은 몇 년 동안 난방비가 0원이었고요. 어떤 집은 몇십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게다가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아파트에 사는 요즘이라면은 더더욱 민감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탤런트 김보선 씨가 문제를 제기해서 일명 김보선 사태로 불거진 아파트 관리비, 저희가 좀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의 송주열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같은 층, 같은 평수에 사는데요. 몇 년 동안 한 집은 난방비가 빵원이었다. 하나도 안 나왔고 한 집은 80만 원이 넘게 나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0원이 나온 거에 대해서 여름철에는 0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난방을 안 하니까.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사를 할 때 겨울철 거만 3개월분, 이걸 5년치를 그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한겨울에는 난방을 끄게 되면, 뭐 외국에 출장 갈 때 난방을 끄게 되면 0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난방을 끄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날씨가 추운 날씨에는 동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난방비보다 동파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겨울에는 0원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기계가 고장이 나면,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0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전년도 11월 달에 관리비 부과 내역이면 작년 11월 달에 얼마를 냈는지 확인해서 예. 그 금액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고요. 네. 이렇게 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주도권을 잡은 그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이나 분여회 이런 분들하고 짜고 네. 우리는 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난방비를 내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에 계시잖아요. 네. 이런 민원들 많이 들어오나요? 네, 많이 들어옵니다. 여름철에는 이제 이런 민원이 거의 없고요. 네. 겨울철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도 난방비를 좀 많이 내는 편이라서 0원이 어떻게 나오지? 막 이게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네. 일단 기계상으로 완전히 파손이 됐을 경우에도 관리비는 작년 걸로 해서 기준으로 부과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네. 저희 제작진이 구청에다가 확인을 해봤어요. 이 아파트의 경우에. 네. 김부선 씨의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를 확인해 봤더니 네. 이 아파트에 외교관 가정이 많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몇 달 집을 비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럴 경우 정말 동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꺼놓으면은 영원은 가능한 거예요? 겨울철에 0원 나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하다. 네. 영원은 없다. 네. 라는 거네요. 그리고 김부선 씨 아파트 사건 같은 경우에 계량기 고의 파손했을 경우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계량기가 파손이 되면요. 네. 그 파손된 부분에서 누수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건 안 되고 과거에 이런 사례는 있어요. 강력한 그 자석을 갖다 붙여놓으면 네.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 안에 그 자석이 들어있는 계량기도 있고 네. 안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예. 이제 그 회전하는 그 기어 쪽에
이제 강력한 철사를 꽂아서 멈추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 여러 가지가 그런 있군요. 방법이 있고 네. 계량기는 앞에 이제 그 집 안에 그 싱크대 밑에 있고요. 네. 이제 동파 방지를 위해서 대부분 싱크대 밑에 설치가 되어 있고 검침 장비는 현관 밖에 돼 있어요. 네. 복도에. 네. 복도에 돼 있는데 이제 그 배선을 끊으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영원히 나오면 점검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점검이 검침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네. 고장이 났을 경우에 영원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계니까 고장이 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영원히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짜고 우리는 내지 말자.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다면. 아, 그러니까 이제 기계 고장이나 뭐 또 기계를 파손했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사람이 한 걸로 보시는 거군요. 네, 고장이 날 수도 있긴 해요. 네. 기계니까요. 예. 네, 그렇지만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같은 세대에서 이렇게 영원히 지속적으로 나왔으니까. 짜고 친 고스톱이다. 네. 아, 확신하시네요, 거의. 네, 조사하신 그 팀분들이 네. 어쩌다가 한 집에서 영원 나온 집은 제외하고요. 네. 반복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관리비 하면은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이거 외에도 관리비로 받는 명목들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죠? 되게 그 아파트는요. 지난달에 그 관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이번 달에 정산을 해서 네. 부과를 하는 게 관리비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달에 난방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뭐 이런 비용들, 그다음에 청소, 경비,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전기만 따로 떼서 네. 전기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전체 입주자의 그 계량기를 검침을 해요. 네. 그다음에 그 검침 양을 총 플러스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다시 나누면 1kW당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국에 출장 중이신 분들은 아마 전기요금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네. 한 뭐 기본 요금이 뭐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한 50kW 썼다. 그럼 1kW 곱하기 50kW 해서 부과를 하게 되고요. 네. 보통 일반적인 4인 가족에서는 400kW 정도를 씁니다. 그럼 1kg 곱하기 400kg 해서 쓴 만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총액이 이제 3천만 원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수도요금, 난방요금도 같은 방식인데요. 그 중에서 그 검침을 누락시키거나 네. 이제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검침은 영원히 계량기가 0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검침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거예요. 예. 네, 0이라고 쓰지 네. 않았다고.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전기요금이 0원 나오겠죠.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0원이 나오겠죠. 네. 네,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제보가 종종 들어오거든요. 그렇군요. 종종 들어온다 그러면은 글쎄 대략 수치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간혹 들어옵니다. 이런 분쟁이 생겨가지고 네. 우리 아파트에 뭐 이웃집은 0원이 나왔다는데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지역 난방에서 부과한 그 내역서를 정보 공개 요청해가지고 받으시고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네. 총 금액을 부과한 금액을 받으셔서 비교 분석하라 뭐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그 아파트의 뭐 지역이나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은요. 네. 한 25평에서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 관리비, 네. 난방비 포함해서 한 달에 대략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는 이제 난방비나 이런 게 별로 많이 안 나오고요. 네. 이제 20년, 30년 된 아파트는 이제 상대적으로 노후화돼서 네. 난방비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보통 여름철에 30평 아파트가 한 15만 원 안팎이고요. 이제 겨울철에는 약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난방비가 포함됐을 경우에? 네, 포함됐죠. 그러니까 네. 포함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개별 난방을 쓰면 도시가스로 이제 쓰는 경우에는
난방을 그 도시가스로 하는 경우에는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마다 네. 좀 다릅니다. 예, 저도 이제 개별 난방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네네. 이게 아파트 전체 사용량의 개별 난방비의 경우에는 누진세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나오게 되는 건가요? 아, 누진세 제도는요. 네. 뭐 그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요. 누진세가 붙는 경우는 그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진세가 제도가 있어요. 네. 있는데 그 한전하고 계약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아, 그 아파트가 계약을 하는 관계에 따라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진세가 붙는 그 계약 방식이 있고, 네. 누진세가 안 붙는 계약 방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마다 이제 전기요금이 이제 그 공용 전기가 많은 부분, 네. 이런 데는 이제 고압으로 계약을 하고 공용 전기가 적은 데는 저압으로 계약을 하는데 네. 설명이 좀 길어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관리비라는 게요. 네. 누가 어떻게 어떤 명목을 가지고 부과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관리비를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관리사무소에서 부과를 하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달에 관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이번 달에 이제 부과를 하는데요. 네. 그거를 n분의 1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부과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과를 하고 부과 내역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주민 대표인 입주자 대표회의에 승인을 받아요. 네.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입주자 대표가 이게 적정성이 있는지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회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뭐 그대로 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막 부과가 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자격증을 가진 이제 관리수장님 또는 이제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를 주거든요. 예. 이 업체들이 그 선량한 마음으로 관리를 하면 이렇게 다툼이 없어지는데요. 그런 게 좀 성숙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입주자 대표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기로는 네. 회계를 잘 모르니까 그냥 알았다라고 승인을 해주면은 네. 이제 관리사무소의 잘못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또 이제 입주자 대표가 네.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관리비를 이제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게 전기요금이 3천만 원만 발생이 됐는데 네. 3,500만 원 주민들한테 부과를 하면 예. n분의 1로 나누면 한 집당 뭐 10,000원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뭐 5,000원, 10,000원 이렇게 좀 더 내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주민들이요. 그렇게 해서 뭐 전기요금에서 500만 원 초과 징수하고 난방비에서 500만 원 초과 징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매달 불필요하게 징수하는 비용이 한 1,500, 2,000 이렇게 남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비용들은 이제 공사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 네. 공사비로 쓰는 척 하면서 이제 그 다른 유흥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횡령이 되겠네요. 네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지금까지. 근데 이 아파트 관리비, 이 네. 부과하는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주택법에 되어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회계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아파트는 이제 그 법인격으로 보는데요. 비영리 사단 법인격으로 보는데요. 일반 그 법인에서 준용하는 그런 회계 원칙을 준용해서 네. 회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칙대로만 하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달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이렇게 관리비 어떻게 부과했는지를 책자를 놔두더라고요. 저는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이런 책자가 발행이 되거나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낸 관리비가 잘 부과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거는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예.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관리비 부과 내역서 책자로 된 거. 네. 그거는 법으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자를 꼬박꼬박 집에다 잘 모아놓으시면 몇 예. 년치를 네. 모아놓으시면 나중에 부정행위를 했을 때 관리비 그 회계장부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 이미 인쇄해서 배포된 서류하고 안 맞는 자료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관리비 영수증이나 부과 내역서를 꼬박꼬박 보관하시면은 네. 아파트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잘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의 송주열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또 김부선 씨 아파트 관리비 비리 조사하고 행정 처리했던 서울시에도 입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사자의 의견이 있을 경우 생생경제에서는 언제든지 그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IT 경제 뉴스. 제가 공상과학 이런 거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생각했던 건데 내가 생각하는 걸 딱 캐치해서 뭐 자동차도 움직여주면 좋겠고 심지어는 비행기도 운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현실로 나타나고 있네요. 얼마 전에 독일 뮌헨 공대 비행 시스템 역학 연구소 연구원들이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서 이 뇌파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을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꿈이 현실이 되는 게 IT 기술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네요. IT 뉴스의 김들풀 편집장과 함께 이런 기술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사람이 거의 상상하던 것들이 모두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삼성에서도 뇌파로 태블릿을 이제 조종하는 데모를 펼쳤었거든요. 예. 이런 영화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뇌파를 측정해서 뇌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컴퓨터가 해석하고 그게 네. 기계에 또 신호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인공 두뇌를 투로노스를 개발한 IBM이 인간처럼 오감을 지닌 컴퓨터가 이제는 등장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영역까지 컴퓨터가 해석을 해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이 이제 오감 컴퓨팅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예, 약간 좀 무시무시하기도 한데요. 네. 근데 이 오감 컴퓨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마 2018년께로 이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까지도 이 컴퓨터가 이제 분석을 해낸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기들이 울잖아요. 예. 이게 이제 배가 고픈지 또는 아파서 그런지 이게 이제 이걸 몰라서 엄마들이 많이 이제 전자성을 그러는데, 이 스마트폰 앱을 게시하는데 실행시키면 아이의 울음소리를 분석하고 해석하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창에 배가 고파요 또는 뭐 아프다 이런 자막을 띄워서 그 상황을 바로 이제 전달하는 이런 기술들이겠죠. 그럼 아이의 울음소리의 어떤 진폭 이런 걸로 감지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이의 이제 기존에 많은 사실은 이제 스몰 데이터처럼 이제 패턴을 분석해내는 거죠. 네.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의미로. 그렇군요.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술인 소리를 진원지를 찍어내는 기술도 이제 개발했잖아요. 네. 사실 자동차 내에 있는 이런 소리랄지 아니면 층간소음에서도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이걸 이제 시각화하는 이제 기술을 이제 개발도 하고 그랬죠. 예. 또 어떤 게 있나요? 이제 1년의 미래에는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실제로 우리 쇼핑몰을 이제 온라인 구매를 할 때도 그에 되어 있는 제품들에 대한 질감을 직접 손으로 느끼게 되는 이런 촉감 기술이 많이 발전할 것 같고요. 질감이요? 예, 질감. 그러면은 만지면은 이게 울퉁불퉁하다, 신선하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예. 이게 햅틱 기술이라 그러는데요. 예. 햅틱이 기존에 이제 진동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만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질감을 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예컨대 멀리 대서양이나 태평양 건너에서 방금 만든 또는 신제품, 신상이라고 그러는 이런 옷감에 대한 이 질감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많이 바뀔 것 같고요. 산업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네. 아마 세상을 정말 바꿀 것 같고, 특히 이제 유통업 같은 경우에도 많은 변화를 줄 것 같아요.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이제 촉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이나 기타 이 기기를 이용해서 그런 쇼핑이랄지 네.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이런 이제 촉감 기술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그 원격 의료 진료 때문에 여러 얘기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의사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상처 부위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되겠네요. 많은 변화가 되죠. 네. 예. 그러면은 이게 사실 또 빅데이터도 있고 그렇게 네네. 직접 뭐 촉감 그다음에 또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혹시 또 뭐 미각 같은 것도 가능해지나요? 네, 그렇죠. 미각도 가능하죠. 예,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되면,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미각들을 화학적인 이런 합성물이랄지 이런 원자 수랄지 아니면 이런 구조나 모양 등을 분석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레시피를 뭐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그 가상현실 기기를 한번 써봤어요.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네네네. 거를 써봤는데 네. 정말 현실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맞습니다. 그래도 게임 속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다 현실이 되면은 게임이나 현실이나 이런 것도 구분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제 이게 말씀하신 증강현실이라는 건데요. 네, 이런 AR 기술들이 좀 더 발전하고 그러면 아마 현실과 가상이 구분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SNS 상에 있는 이런 기업들 중에 이제 페이스북이랄지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 영상이나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이미지나 영상에서 주는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이미지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기서 제공하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이 따로 거기에 대한 가치 평가도 같이 좀 이루어지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하는 것은 뭐 하나의 칩이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 기술들이 이제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이런 기술 발전을 이뤄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산업들 또 그다음 학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융복합해서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겠죠. 네. 그러면 컴퓨터가 점점 더 똑똑해질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읽을 수 있으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걸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빅데이터가 아마 이제 기본일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이 아까 말씀드렸던 융합이 돼야 된다는 의미는 아기가 울음소리가 이게 화가 났는지 배가 고픈지 아픈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의학적인 이런 정보들이 먼저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기술로도 구현이 되고요. 또 이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런 내용들이 같이 복합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햅틱 장치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얼마나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햅틱 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아주 그 구체적인 질감까지는 아니고요. 3D 스캐닝처럼 어느 정도 3D로 좀 볼 수 있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심장의 박동을 느낄 수 있는 멀리 떨어져서 뭐 수만 킬로 떨어져 있던 모바일 기기나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뭐 입맞춤, 키스 같은 것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계속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과 가상과 이런 것들도 많이 헷갈릴 것 같고 공간의 개념도 많이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간의 개념이 아마 파괴될 것 같은데. 언제쯤 올까요? 이런 세상이? 뭐 어느 날 갑자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많이들 움직이고 있어서 조만간이라고 표현을 조만간.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T 뉴스의 김들풀 편집장이었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잠시 후면은요, 전남 나주로 이전하는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입찰이 마감이 됩니다. 감정가면 3조 3천억 원이니까 엄청나죠. 과연 세조인이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3부에서 한전부지 입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